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플랫폼인 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학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항상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걸 목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고생한 팀원이고요. 프론트 3명, 백엔드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데브코스 날인 만큼 그냥 한번 이런 사람도 있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협업 도구인데요. 저희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서로 통일시키지 않고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각자 영역이 확실히 분리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그냥 각자 했던 과정들이 틀리니까 이제 편한 방법을 하되 나중에 합치자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는 자녀가 없는 저희가 어떻게 아이 스케줄을 구성하게 됐고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말씀 먼저 드린 다음에 2달 동안 만들었던 저희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자 재밌어서 트러블 이슈들이 있거든요. 프론트도 그렇고 백엔드도 그렇고 그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스터데이를 기획하고 이제 유저 리서치를 통해 기능을 만든 과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멀리서 찾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데서 저희의 불편함을 고치고 싶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브레미 스토밍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잡담을 통해서 이제 각자 뭐 주변에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가 직장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근무했던 분이 워킹맘이었던 상사분이 아이의 학원을 정하려고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 학원을 계속 찾고 다니는 게 저희가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학원 스케줄을 관리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 많이 즐거운 상상이지만 이제 학원 시장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먹을 파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콩콩불에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당장 니즈가 있지 않으니까 저희한테서는 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데브코스 다른 팀들은 저희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당장 저희에게 필요한 시스템은 아니었어가지고 조사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워킹맘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블라인드와 어머니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인천 아띠모아라는 이제 곳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부터 학원 스케줄을 기획했던 건 아닌데요. 처음엔 유치원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할까? 아니면 학원 스케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까라고 조사를 하게 되었고 압도적으로 많이 학원 스케줄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학원 스케줄을 만약에 보여드리면 거기에서 이러한 4가지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냐라고 했을 때 V자로 된 3개는 굉장히 좋다. 근데 난 우리 아이의 시간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첫 번째 다른 학부모들과 시간표를 공유하는 거는 일단 MVP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사 서비스를 분석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파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손흥민 씨가 광고하고 있는 공부 선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학교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에서 도메인을 잘 모르다 보니 2개에서 좀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공부 선배라는 거는 이제 학원 지도를 통해 어떤 학원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좀 보기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그 학원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는 반대로 학원 지도는 제공해 주지 않지만 학원 상세 보기는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리뷰라든가 아니면 이 학교에 무슨 수리고등학교가 몇 명 다니는지 뭐 흥진고등학교의 퍼센트가 몇 명인지까지 알려주는 상세한 걸 보여줘가지고 저희는 2개를 모두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저희의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일단 학원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해가지고 30만 개의 학원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케줄을 관리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당장의 유저가 2명만 있더라도 그 2명이 모든 이제 저희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가 각각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는 그 서비스 코드를 쓰는 것보다 데이터 가공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없다 보니 학원 관리자가 필요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당장에 유저가 없다 보니까 학원 관리자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MVP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솔루션을 보시면 이제 지도를 기반으로 학원을 검색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 어떠한 수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업비가 얼마인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등록을 하면 학원비와 이제 아이가 언제 다니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면 또는 스케줄 달력표로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는 이런 곳에서 가져왔었고요. 현재 학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은 공휴일을 한국 기준으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시연 영상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아이를 등록해 주고요. 금쪽이라고 이렇게 학년을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해 줄 수 있고 나이보다는 학년으로 받는 게 뭔가 사용자에 있어서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꿇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아이를 삭제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관리가 필요 없다면 아이를 삭제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학원을 대시보드에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학원비가 얼마인지를 입력받아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날 이제 곧 학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학원비는 얼마가 나왔습니다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학원 등록을 하면 학원이 등록이 되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이제 학원이 등록되었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원에 돈을 언제 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쪽이도 하고 은쪽이도 하고 각자 따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이제 시간표는 관리되어 있고 있는 반은 이제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달력에서 보여주고요. 이렇게 점점 표시로 현재 아이가 이날 수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2명의 아이를 시간표를 등록을 하면 이제 각 날짜를 봐가지고 이제 지금 수업 언제인지 2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케줄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도 같이 고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저희 이거는 네이버가 가장 UI가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차용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는 저희 지도에 점박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학원에 대한 상세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어디에 있고 어떤 수업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뷰를 남겼다면 그 리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학원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학원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까 찜한 목록들이 이렇게 찜한 목록에 나오게 되고 이제 예상 교육비, 만약에 발품만 팔러 다녔다면 예상 교육비를 통해 지금 얼마 정도 나왔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페이지로도 아이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큰 기능이 없어서 2개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가 재밌었던 트러블 이슈 프론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파트의 발표를 맡은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빠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을 줄글로 적어봤는데 대략 이렇게 사용했구나라고 알아주시고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기술 스택을 설정할 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였었는데 그냥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잘 맞는 기술 스택을 선택하자라는 이유를 가져서 정당한 이유로 기술 스택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선택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스터데이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타겟으로 만든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웹앱으로 감싸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구글에 검색이 되는 SEO가 막 크게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도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많아서 상태 관리나 인터랙티비한 그런 활동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리액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일윈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테일윈드는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팀원들 모두가 요즘 또 리액트에도 SSR이 대두되면서 약간 테일윈드에 대한 바닐라 엑스트랙트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도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스토리북을 활용하여 공통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테일윈드를 사용해서 공통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고민들에 대해서 갖고 와봤어요. 테일윈드를 사용하셨던 다른 팀원들분들도 뭔가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프론트 분들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싱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페이싱은 이 세로 길이를 어느 정도 너비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아주 간단한 컴포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프롭스로 사이즈랑 컬러를 줬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외부에서 주입되는 사이즈랑 컬러에 따라서 당연히 div의 속성이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안 바꿔줍니다. 테일윈드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라고 계속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테일윈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빌드 타임에 CSS를 만드는데 클래스 단어 그 자체를 정규 표현식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너 개발자가 그렇게 동적인 거를 맘대로 막 달러 표시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나는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통째로 내놓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줄게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스터데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튼 컴포넌트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스타일을 사전에 정의를 해서 객체 타입으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동적으로 변화하는 스타일을 베리언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 변수 네이밍을 가진 다음에 스타일을 분기 처리하는 if else 문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당장 껐어요. 이제 잘 돼요. 아까처럼 변하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다 무너져가는 집에 이렇게 나무 판때기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통적인 CSS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컴포넌트 밖에서 스타일을 외부에서 주입하고 싶을 때는 이 동적인 것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세 개의 타입에 너무 의존성이 강하게 묶여 있어서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CSS를 좀 더 화려하게, 우아하게 관리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존의 if else 문으로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세 가지 분기 처리하지 말고 이제 객체로 관리를 하여서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VA라고 해서 테일윈드에 대한 동적 CSS를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쓰니까 굉장히 좋다. 네, 지금까지 뭔가 무식하게 공통적인 CSS를 반복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에 되게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공통적인 CSS는 첫 번째 인자로 다 넣어놓고 베리언트가 나눠지는 것들은 이렇게 객체 타입으로 정의한 다음에 디폴트 베리언트까지 정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한 가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개발자가 공통 컴포넌트에서 정의된 CSS 말고도 외부에서 패딩 값을 다르게 하거나 보더 값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도 아직 남아 있었고, 만약에 개발자가 실수를 해서 같은 속성의 클래스 네임을 사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예시 코드가 이게 테일윈드가 빌드 타임에 작성해주는 CSS 캐스케이딩 파일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텍스트의 색깔을 정리해주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루 색깔, 두 번째는 레드 색깔인데, 만약 개발자가 실수로 텍스트 블루랑 텍스트 레드를 동시에 썼을 때 우리 테일윈드 캐스케이딩 파일에는 레드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무조건 레드로만 적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블루를 작성하고 싶었는데 뭔가 실수로 레드를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와 병합을 했을 때 뭔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util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wmerge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서 갖고 있는 클래스들에 대한 배열을 모두 다 객체 부조분해 할당으로 다 풀어놓은 다음에 이 twme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맨 뒤에 오는 클래스 네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 util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해진 코드를 볼까요?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CN으로 감싸서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클래스 네임들에 대한 동적으로 처리를 알아서 해주게끔 하였고, 마지막에 props로 클래스 네임을 받아서 외부에서 주입받는 클래스 네임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포넌트를 개선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첫 번째로 테일윈드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맵 페이지에 대한 UX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기획에는 학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뭔가 좀 더 쉽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학원의 이름들을 같이 맵 마커에 표현을 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좀 학구열이 좋은 데 같은 데 보면은 막 300개의 학원이 동시에 마커에 표시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UI를 좋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기획이지만 UX를 이렇게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논했던 내용은 모든 학원 데이터를 한 번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스크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쌓아 나가서 마크를 점점 더 생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바텀 시트 UI를 활용하여서 사용자가 쌓아가고 있는 그 리스트들을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한 6개 정도, 5개 정도의 마커가 보이고 사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서 새로운 데이터가 로딩될 때마다 그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마커에 추가적으로 렌더링 해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였고요. 지도 렌더링 시간도 감소하였고 너무 많은 마커로 UX를 해치는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맵 페이지에 요구사항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제 내 위치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불러와서 사용자 현재 위치 중심에 있는 학원을 검색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했던 것은 이제 지오로케이션 API라고 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제공해 주는 어떤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API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였어요. 근데 이 지오로케이션 API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좀 애니메이션 가려졌는데 크롬에서 굉장히 느리게 동작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이제 파이어폭스나 뭐 엣지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로딩이 진행되는데 크롬에서만 이렇게 내 위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5초 넘게 로딩이 진행되면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몇 초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탈하는지에 대한 표를 하나 갖고 온 건데 5초가 넘게 되면은 90% 이상의 유저가 이탈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목표는 3초 이내에 로딩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 내 동작에서 작성하는 그런 오류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코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코드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뭔가 UX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딩 버튼을 누르면은 저 마커 자체만 로딩이 되게끔 하였고 전체 UI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상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로딩되는 동안에도 화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뭔가 서비스가 멈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UX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해결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내용은 이제 공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통 컴포넌트 설계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했을 텐데요. 저희는 헤더가
이 네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더가 네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헤더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설계하기에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데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헤더 프롭스고 헤더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외부에서 다 주입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헤더에 대한 틀, 도장 틀 같은 것만 짜놓고 모든 내용은 다 외부에서 주입받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아주 엄격하게 타입을 정의한 거죠. 타이틀을 받아야 되고 헤이트랑 패딩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어떤 것을 넣을 건지 다 정해야 된 다음에 이것들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까지 다 넣어줘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왼쪽처럼 확장성을 엄청나게 크게 고민하는 것과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마치 너무 명세를 뭔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어떤 마음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이제 공통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처음 개발을 시작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입장에서 저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제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이제 공통 컴포넌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개발 속도는 레고를 쌓듯이 굉장히 빨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이나 기획에서 프론트 개발자님, 저희가 헤더에 갑자기 엄청나게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디자인 바꿨어요. 이러면은 컴포넌트 개발할 수 있죠?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저희의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공통 컴포넌트를 잘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품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2달 동안 했던 프로젝트이지만 저희가 취업을 하거나 회사에 가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품은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성장을 하는데 그에 따라 UI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변하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 공통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터데이 서비스 안에서는 헤더에 대해서 이런 타입을 가져갔는데요. 아직 보면 조금 부족한 게 많아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타입에 굉장히 종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클로즈나 클로즈 위 타이틀도 하나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 보면은 스킵이나 백 URL 같은 게 어떤 일을 하는지 뭔가 처음 같이 합류한 개발자로는 이거 무슨 인터페이스 설계지? 라고 의문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론이 내린 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특정 어떤 데이터, 유저라고 하면 유저, 그리고 어떤 포스트라고 하면 포스트라는 어떤 도메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스킵과 백 URL과 같이 뭔가 특정적으로 뭔가 그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이 있는 것에는 뭔가 그런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컴포넌트가 저희 수행하고 있는 저기 보이시나요? 벤 다이어그램 중간에 있는 구조, 상태, 맥락. 요거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개발자로서의 기능과 디자이너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컨퍼런스 영상에서 캡처를 해서 왔는데 네.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구조나 상태나 맥락에 대해서 먼저 옵션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토큰화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하신 분들과 의논을 하면서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많이 컴포넌트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프론트엔드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백엔드 이모저모를 소개하면서 백엔드 배포는 그냥 CI/CD 가장 간단하게 GitHub 액션 사용했었고요. 이제 서버는 정말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서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좀 복잡해질수록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갔고요. 기술 스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써보니 재밌었던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서먹서먹 할 때 저희가 백엔드가 이제 API 문서를 어떻게 제공해 드릴까요? 라고 저희가 프론트에게 여쭤왔습니다. 제가 레스트 독스랑 스웨거가 있는데 어떤 거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마음적으로는 레스트 독스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프론트 분들은 이제 저희 스웨거로 주세요 라고 했고, 혹시 그 레스트 독스는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노션이 더 좋은데?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백엔드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이제 서비스 코드에 서비스랑 아무 상관이 없는 스웨거라는 게 들어오고 이제 이게 정적으로 있다 보면 굉장히 백엔드 입장에서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어떠한 그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처음에 원래 REST 독스는 ASCII 독스를 통해서 HTML을 기존에 출력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픈 API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API라는 걸 감싸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백엔드는 REST 독스로만 만들지만 테스트 코드를 근데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스웨거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백엔드에서는 REST 독스로만 만들었지만 이 프론트는 스웨거로 볼 수 있는 마법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공간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필터에서 법정돈 데이터라든가 위경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저희는 이제 툴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공하기보다는 툴을 이용했었는데요. 이게 멀티폴리곤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SHP라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를 QGIS라는 어떠한 오픈소스 툴을 이용해서 GeoJSON으로 바꿀 수 있고요. GeoJSON으로 바꾼 거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만 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렌더링한 저희는 좌표를 기준으로 어떤 일정 범위의 학원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사용하는 X제곱, Y제곱은 뭐뭐 이걸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는 둥글다라는 점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호로 되어 있는 어떠한 공식을 이용해서 가져왔어야 됐었고 그때 하버사인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호로 되어 있는 어떠한 좌표를 기준으로 주변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저희 나름대로의 가공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가공을 할 때 가져왔을 때는 그냥 과목 다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목이 지금은 한 9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진짜 한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적으라고 한다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잘 적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용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공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레디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처음에. 근데 레디스가 있는데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레디스를 사용하지만 사실 레디스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외부랑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디스 이름대로 원격이어야 되는데 원격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로컬 캐시만을 사용했었는데 레디스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로컬 캐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 중에 카페인이라는 캐시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레디스가 당장에 필요가 없다면 이제 카페인 캐시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서울 데이터, 뭐 경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번 널처리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뭐 학원명을 입력해도 되지 않아도 되면 학원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경기도는 무조건 입력해줘야 돼. 이런 어떠한 각자만의 규칙이 있어서 저희만의 다시 다른 규칙으로 1차 가공을 했어야 됐고 그거를 아까 보여드린 카운터라는 어떠한 저희 카테고리별로 다시 한번 파싱을 해서 저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30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반경을 기준으로 쿼리를 가져와야 됐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것이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 30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반경 이내에 200개에서 3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게 다 이거 전체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딩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가지고 알트리 인덱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알트리 인덱스를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라는 점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 점을 포함하는 최소 경계의 사각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두 번째 만들어서 그 비트리 인덱스랑 비슷한데 2차원의 비트리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트리 인덱스를 적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 쿼리 시간이 많이 개선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빗보고 애프터고 그리고 응답 시간도 1초에서 밀리세컨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도에 학원 이름으로 검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에 생각할 때 like를 사용해서
학원 이름 %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저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덱스를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을 때 MySQL에서 풀텍스트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중에서 한국어에 특화된 앵그램 파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개선했을 때 쿼리 시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틀 동안 겪었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오늘 새벽에 이걸 개선했고 이걸 적었는데요. 이제 학원 탈퇴가 안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그 스케줄을 만들 때 스케줄 메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스케줄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메타 정보를 삭제하는데 이벤트들을 전부 삭제하지 않고 메타 정보를 삭제해서 발생하는 문제였었고요. 저희의 서비스 로직을 보자면 저희 서비스 로직에서는 분명히 이벤트들을 제거한 다음에 메타 정보를 제거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 쿼리들은 위에는 쿼리 메서드 자동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근데 이때 외래키를 분명히 저희는 먼저 제거를 하는데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엔티티 캐시로도 분명히 제거가 먼저 되고요. 근데 출력문을 보면 출력문에서는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분석했었고요. 근데 이게 가장 보자면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위에는 쿼리 메서드 생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밑에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순차를 보장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위에서 먼저 실행을 했고 엔티티 매니저에서도 불러왔는데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문을 날릴 때는 뭘 먼저 해줄지 모른다는 점이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형상을 겪으신다면 이제 쿼리문을 무조건 쓰든가 안 쓰거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딜리트 올이 사실 딜리트 올이지만 삭제를 뭐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어노테이션 쿼리를 써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파싱을 했었고 처음에 1200건에 대해서 7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1200건 7분이 걸렸는데 학원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만 개입니다. 30만 개에서 한 10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파싱을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순차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들어가면 끝이고 그래서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CPU에 있는 스레드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파렐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저희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7분이 걸렸던 코드가 이제 밑에 22초까지 줄어드는 게 볼 수 있고요. 학원 데이터는 10시간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2시간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선해야 될 포인트는 저희가 테스트 코드가 200개밖에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16초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스프링 부트라는 게 매번 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매번 켜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코드를 봤는데 1차 팀 앞에서 먼저 발표하셨던 분들 코드를 봤었는데 그 종우님이라든가 희조님이라든가 팀들이 이제 베이스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스프링 부트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스프링 부트가 딱 이 테스트 코드에서 한 개만 켜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간접 참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간접 참조를 많이 사용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안 좋았습니다. 저는 간접 참조를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간접 참조를 했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코드를 전부 직접 참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말 관계를 없는 걸 이제 끊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굿징팀이었습니다.